서울에 15억짜리 집을 팔던 날, 저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 고향 충청도에 생기는 신세계, 세종시의 아파트와 상가를 사서 완벽한 황금빛 노후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관리 구인 공고를 뒤지는 게 제 일과입니다. 서울에 15억짜리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온 65가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본래 충청도 보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도 시원하게 뚫리고 나름 살만한 고장이 됐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슬레이트 지붕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겨울이면 수도가 꽁꽁 얼어붙어 아침마다 뜨거운 물 부어가며 동파를 막아야 했죠.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무리 허리가 부러지게 일해도 풍년이면 쌀값이 떨어져 울고 흉년이면 수확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며 늘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형제가 넷이었는데 새 옷을 한 벌 사면 줄을 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갈아 입었어요. 부끄럽다기보다 그냥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때였을 겁니다. 읍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텔레비전이라는 걸 봤어요. 그 조그만 화면 안에 서울이 나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번쩍이는 빌딩들,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 양복 입고 가방 든 채 바삐 걷는 사람들.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듯 꼼짝도 못하고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과연 내가 사는 나라와 같은 나라 이야기인가 싶더군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서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게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과외 한 번 받아본 적 없으니 학교 성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온 첫 번째 고졸이었죠. 졸업식 직후 아버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담배만 태우시며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래라 어디 가든 굶어 죽지는 마라. 그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의 전부였고 타지로 떠나는 자식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89년 봄이었습니다. 보은에서 시외버스를 꾸역꾸역 타고 조치원역으로 나가 청량리행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지금이야 세종에서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보은에서 서울 한번 가려면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대여정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객실 사이 통로에 기대 서서 덜컹거리는 창밖을 보며 담배 한 대를 깊게 피워 물었습니다. 사실 담배도 그날 처음 피워봤어요. 괜히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손때 묻은 낡은 가방 하나, 어머니가 쌈짓돈에서 몰래 쥐어주신 10만 원, 그리고 서울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겠다는 오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청량리역 앞을 메운 인파가 제가 살던 보은 전체 사람 수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타봤고 에스컬레이터가 제 혼자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해서 멈춰 선 채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촌놈 티가 나도 너무 났겠지만 창피하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처음 둥지를 튼 곳은 노원구 상계동이었습니다. 고향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고맙게도 자기 반지하 방 한 구석을 내어주겠다고 해서 얹혀 들어간 거죠. 방 안에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조그만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서울 입성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방 천장을 가만히 누워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주유소. 처음 몇 년은 정말 머리 누울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이틀이나 될까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고향 보은에서 뼛속까지 시리게 농사짓던 아버지가 훨씬 더 힘드셨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성실함을 인정받았는지 낮에 다니던 공장에서 반장 자리가 생겼습니다. 직급 수당이 붙으면서 텅 비어있던 통장 잔고가 조금씩 두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쌓이는 걸 통장 정리로 확인하는 맛에 더 악착같이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90년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저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경기도 안양 출신이었는데 성격이 참 야무지고 저처럼 가진 거 없이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둘 다 지독하게 가난해봤고 둘 다 이 거대한 서울에서 무언가 번듯하게 한 자리를 잡아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온 나라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잘 다니던 공장에서도 동료들이 절반 넘게 잘려나갔고 주위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길바닥으로 나앉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이고 TV고 기업부도 소식, 극단적 선택 소식으로 도배가 됐죠. 저 역시 그 무렵 회사가 절반 넘게 감원을 단행하면서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치세웠습니다.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지만 월급이 깎이고 수당이 사라지면서 형편이 결코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온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나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집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꽉 막히고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집 가진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급매물로 집을 토해내는 거였죠. 제가 살던 상계동 주공아파트 소형 평수가 당시 시세의 절반 가깝게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일해 통장에 모아둔 돈이 딱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 무릎을 맞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저 상계동 주공아파트 사고 싶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를 높이더군요. 당신 미쳤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네 만회하는데 집을 사요? 주위 친척들이며 선배들도 다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말렸습니다. 지금 집 사면 진짜 거지 되는 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속에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망하면 우리 다 같이 끝나는 거다. 어차피 망하면 돈도 휴지 조각인데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들 곳은 결국 서울의 집 한 채다. 그 뚝심 하나로 4천만 원을 탈탈 털어 상계동 소형 주공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솔직히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보는데 가슴 어딘가에 차오르는 묘한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내 집이 생겼다는 것. 충청도 보은 시골놈이 단돈 10만 원 든 가방 하나 들고 상경에서 마침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을 가졌다는 그 뿌듯함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짜릿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세상은 제 예상대로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 경기가 살아나자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샀던 상계동 아파트 값이 무섭게 치솟더니 어느 순간 제가 산 가격의 정확히 2배를 넘어섰습니다. 2배. 제가 몇 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손에 쥐기 힘들던 그 거금이 집 한 채가 가만히 앉아서 벌어다 준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 진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따로 있구나.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 정책과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해 자산의 길목을 지키는 돈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 강렬했던 첫 번째 성공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부동산 불패라는 절대 공식으로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눈부셨던 깨달음이 저를 완벽한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출발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성공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은 항상 부동산 시장을 향해 안테나를 팽팽하게 켜두고 있었죠.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도서관에 가 부동산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어린 자식들 손을 잡고 서울 이곳저곳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임장이라는 걸 한 셈인데 그때는 그런 단어도 없던 시절이니 그냥 동네 구경 다닌다고 생각했죠.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지하철역이 어디로 새로 생기는지, 어느 동네가 재개발 소문이 도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말 나들이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였습니다. 아내도 그 시절엔 군말 없이 발벗고 나섰어요. 주말마다 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를 누볐고 집에 돌아와선 거실 바닥에 낡은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앉아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동네는 여기 2개나 겹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싸네. 그러게요. 근데 주변에 학교가 너무 멀어서 학부모들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렇게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다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부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는 꿈이었고 그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참 즐거웠습니다.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아이들이 부쩍 자라면서 상계동 소형 아파트가 좁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상계동 집값은 처음 샀던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올라 있었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상계동 집을 정리하고 당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판을 짜서 천지개벽하고 있던 성북구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솔직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여보, 이번엔 대출도 꽤 많이 껴야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IMF 때 한번 증명해봤잖아. 내 안목 믿어봐.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눈 이번에도 한번 믿어볼게요. 그 신뢰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성북구 뉴타운 아파트 역시 보란듯이 쑥쑥 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0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던 잔혹한 시절이었죠.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긴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매일같이 폭락론을 선언하던 시기였습니다. 강남 3구 집값마저도 2년에서 3년째 힘없이 내려앉고 있었으니 주위에서는 지금 집 사는 놈이 미친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포의 정점에서 송파구를 매일같이 사사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단지일 것, 지하철역이 2개 이상 겹칠 것, 학군이 탄탄하고 한강 접근성이 있을 것, 제 절대 기준에 딱 맞는 아파트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잠실 중심가는 아니었고 송파구 외곽에 자리 잡은 80년대생의 아주 낡고 무너져가는 폭도식 아파트 30평형이었지만 금융위기 급매물로 가격이 딱 5억 원 선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성북구 집을 정리하고 하우스푸어가 될지 모른다는 주위의 비아냥을 뒤로한 채 대출을 얹어 송파로에 갈아타기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날 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송파로 간다. 강남 진입이야. 아내가 짐짓 불안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군요. 얼마짜리라고 했죠? 딱 5억.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해요? 어쩔 수 없이 꽤 많이 껴야 해. 감당할 수 있어.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나무 테이블만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나라 경제도 흉흉하고.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잖아요. 당신 믿고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튿날 아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낡은 송파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강남 3구 송파구 입성. 충청도 보은 시골에서 단돈 10만 원 들고 올라온 촌놈이 마침내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그 뜨거운 자부심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로 거짓말 같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대 후반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 등기가 찾아왔습니다. 강남 3구가 미친 듯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제가 겨우 5억 원에 잡았던 그 낡은 송파 아파트가 재건축 바람까지 타면서 10억 원을 가볍게 넘기더군요. 그러더니 12억, 14억을 찍고 거침없이 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광풍이 정점을 찍던 2021년 어느 봄날 부동산 앱을 켰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층,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정확히 15억 원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제 손이 저절로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10억 원이 오른 겁니다. 나는 그저 5억짜리 낡은 집 한 채를 묵묵히 들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저를 15억 자산가로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그날 저녁 떨리는 목소리로 주방에 있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와서 봐봐. 아내가 다가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동안 돌부처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보, 우리 진짜 해냈네. 고생 많았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퇴근길 동네 조그만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 잔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도 아니었고 비싼 술도 아니었지만 평생 마신 소주 중에 그날 밤 마신 소주가 가장 달콤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고향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부동산 도사. 모임에만 나가면 다들 제 잔에 술을 채워주며 어느 동네가 또 오를 것 같냐고, 지금 집을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그 부러움 섞인 시선이 솔직히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보은 시골 촌놈이 상계동 반지하 곰팡이 방에서 지나가는 사람 발목 보며 울컥했던 그 놈이 무려 강남에서 부동산 도사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이 2번, 3번 연속으로 이어지면 인간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저 역시 오만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나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눈이 있다. 남들이 겁먹고 도망칠 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기회를 잡는 대범함이 있다. 내 판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 오만함이 제 눈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2021년 봄, 제 나이 정확히 60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바쳐 일해온 회사에서 마침내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 바로 아랫길인 부장 자리까지 버텼으니 보은 시골 촌놈 출신 치고는 참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통장에 약 2억 원이 찍힐 예정이었고 제 손에는 피땀 흘려 일궈낸 15억짜리 송파 아파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에 집값 15억, 합산하면 무려 17억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금 앞에서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제 머릿속 주파날이 바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까운 전 재산을 어떻게 굴려야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완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 즈음 뉴스를 켜기만 하면 매일같이 한 도시의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공시지가 전년 대비 수십 % 폭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재점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매일같이 언론이 세종을 대대적으로 때려댔고 내로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마이크를 잡고 세종의 미래를 황금빛 장밋빛으로 그려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종이라는 도시는 남들과 같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핏줄이 묻힌 고향 땅이었으니까요. 충청도 보은 깡촌에서 나고 자라 조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던 저에게 세종시는 지척이나 다름없는 앞마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거친 손을 잡고 읍내 장터 나가던 길에 무심히 지나쳤던 그 평범한 충청도 들판 위에 대한민국의 심장인 행정수도가 천지개벽하며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이성적이던 제 판단력을 뒤흔들며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데 또 세종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웅장한 금강줄기를 따라 들어선 초고층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정부 세종청사의 거대한 전경이 비쳤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을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저기가 바로 내 고향 땅이야. 충청도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네. 아내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리더군요. 그러게요. 국회도 내려가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온다는데.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세종시 부동산 지도를 가슴에 품고 밤낮으로 들여다보고 있던 터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안 그래도 내가 알아봤어. 금강 조망이 끝내주게 나오는 대단지 30평형 신축 아파트가 지금 딱 8억 5천만 원 선이야. 지금 우리 송파집을 15억에 팔면 세종에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수중에 현금만 6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아내가 깜짝 놀라 눈을 반짝이며 몸을 제 쪽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6억 넘게요? 집을 새로 사고도 돈이 그렇게나 남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내 퇴직금 2억까지 합쳐 8억 5천만 원을 종잣돈 삼고 은행 대출을 5억 정도 조금만 끼우면 정부청사 바로 앞 가장 목 좋은 곳에 14억짜리 1층 메인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어. 아내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층 상가요? 대출 이자는 어떡하고? 에이 여보. 세종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도시야. 정부청사 앞 상가는 상권 불패라고. 분양 대행사에서도 공무원 수요 독점이라 임대는 따놓은 당상이래. 매달 월세가 최소 450만 원은 나온다네. 거기서 은행 대출 이자 한 150만 원 내고 나도 우리 수중에 매달 순수하게 300만 원씩 평생연금처럼 꽂히는 거야. 우리 나오는 국민연금에 그 상가 월세 300만 원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 원씩 쓰고 살아. 그걸로 당신 좋아하는 온천 여행도 다니고 나도 은퇴하고 골프나 치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애들한테도 당당하게 손주 용돈 턱턱 쥐어주는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아내는 신이 나서 소파에 파묻힌 채 스마트폰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물과 인테리어 사진들을 밤새도록 검색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더 들떠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더군요. 사실 그 순간 제 안에는 냉정한 계산기보다는 고향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내 집 마련도 연거푸 성공하며 제법 자산가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뼈속 깊은 뿌리는 결국 충청도였습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서울 하늘 아래서 늙어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 땅의 하늘 아래서 따뜻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서정적인 감정이 제 눈을 멀게 한 판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당시에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퇴직하기 직전 회사 선배들과 소주 한잔 나누는 송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세종시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넌지시 털어놓자 부동산으로 재미 좀 봤다던 선배 하나가 잔을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김 부장. 세종시 요 몇 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면 완전 상투 잡는 거야. 고점이라고, 고점. 저는 여유롭게 껄껄 웃으며 술을 받아 넘겼습니다. 선배님, 행정수도가 완벽하게 완성되고 국회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다 내려오면 지금 가격은 고점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길목을 지켜야 돈을 버는 법입니다. 그래도 인서울 상급지를 판다고? 서울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서울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픽 웃어넘겼습니다. 2026년 오늘날 피눈물을 흘리며 돌이켜보면 그 선배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였는데 당시에 저는 이미 3번의 연속된 대성공으로 귀가 완전히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도사라는 오만이 제 귀를 단단히 막아버려 그 어떤 반대 의견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평생의 훈장 같았던 송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15억짜리 집을 던지면 내 고향 충청도 땅에서 남은 인생을 왕처럼 다 가진 승리자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오만한 결정이 제 인생과 노후를 어떤 참혹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지 그 무시무시한 결말은 조금도 모른 채 말입니다. 2021년 여름 서울 송파 아파트가 정확히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잔금이 입금되던 날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15억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더군요. 충청도 보은 시골에서 단돈 10만 원 들고 상경했던 촌놈이 평생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2억 원을 합친 총 자산 17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서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지출은 세종시 아파트였습니다. 금강 조망이 끝내주게 나오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30평형을 매수가 8억 5천만 원에 단 1원의 대출도 없이 100% 현금으로 매수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세종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내가 새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더군요. 여보, 여기는 공기부터가 다르네. 진짜 좋다. 단지 앞 정돈된 가로수길을 보며 저 역시 내 판단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표는 은퇴 후 매달 고정 수입을 채워줄 상가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대로변의 대형 상가 분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잘 차려입은 분양 대행사 직원이 대번에 저를 알아보고 귀빈 대접을 하며 두꺼운 분양 자료를 펼쳤습니다.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세종시 전체에서 딱 하나 남은 노른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정문에서 도보 3분 1층 메인 코너 자리입니다. 청사에 상주하는 공무원만 2만 명이 넘는데 이 양반들 쏟아져 나올 때 수요를 이 건물이 통째로 독점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줄 서는 자리예요. 지도 위를 현란하게 짚어대는 직원의 말에 저는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정확히 얼마요? 13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코너 기준으로는 최고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머릿속 주파날이 바쁘게 굴러갔습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 8억 5천만 원, 상가 분양가 13억 8천만 원, 차액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나옵니까? 상가 담보 대출 끼시면 5억 원은 일사천리로 나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 안 끼고 상가 사는 분들은 하수입니다. 계약서 쓰자마자 맞춰질 예상 월세가 최소 450만 원인데 은행 대출 5억 받아보셔야 월 이자는 150만 원 안팎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 수중에 매달 순수하게 300만 원이 평생 연금처럼 꽂히는 겁니다. 매달 순수익 300만 원. 그 달콤한 숫자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 역시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제가 망설이는 눈빛을 보내자 직원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실 강남에서 오신 다른 투자자분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들고 보러 오시기로 해서 오늘 결정 안 하시면 이 자리는 끝납니다. 뻔한 수작이었지만 3번의 대성공으로 오만에 눈이 멀어있던 저에겐 그 덫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빼앗기기 싫다는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죠. 알겠소. 계약합시다. 붉은색 계약서가 펼쳐지고 아내가 제 소매를 붙잡으며 귓속말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대출 5억 원은 진짜 괜찮은 거죠? 저는 아내의 손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세종시는 행정수도야. 공무원들이 빌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월세 안 나오겠어? 이자는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나 믿어. 결국 인감도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쾅쾅 찍었습니다. 수중에 현금 8억 5천만 원 올인, 그리고 은행 대출 5억 원 추가. 그렇게 총액 13억 8천만 원짜리 상가는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을 나서는데 세종시의 파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저녁엔 금강을 보며 여유를 즐기는 노후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고급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돈 걱정 없이 골프나 치면서 멋지게 살자. 아내가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잔을 부딪혔고 우리 부부는 참 오랫동안 신나게 웃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 피눈물을 흘리며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우리 부부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던 제 인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분양 계약서가 제 노후를 처참한 파멸로 끌고 내려갈 잔혹한 지옥행 티켓이었다는 것을 당시에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2022년 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섭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금리가 좀 오른다고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무너지겠어? 그 막연한 오만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여름이 지나면서 잔혹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매일 확인하던 세종 아파트 실거래가가 슬금슬금 내려앉더군요. 8억 초반이던 게 순식간에 7억대로 겨울이 되자 6억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외면하고 싶어 알림이 올 때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12월의 어느 날 기어코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가 정확히 5억 2천만 원에 찍힌 겁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금 8억 5천만 원을 다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억 3천만 원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지만 아내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담배를 베어 물었습니다. 상경하던 날 이후 30년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버텨야 한다. 세종은 행정수도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지만 심장을 죄어오는 진짜 지옥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였습니다. 건물이 완공됐는데도 임차인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통유리 너머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월세는 0원인데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대출 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계약할 때 월 150만 원이라던 이자가 180만 원이 되더니 어느새 2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매달 독박으로 내야 하는 공실 관리비 50만 원까지 더해지니 아무 수익도 없이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생돈이 꼬박꼬박 뜯겨 나갔습니다. 통장에 퇴직금 2억 원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통장 정리를 하던 아내가 덜덜 떠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150만 원이라면서요. 저는 신문을 보는 척 얼굴을 가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서 그래. 상가 임차인 맞추면 월세로 다 해결되니까 걱정 마. 임차인은 언제 들어와요? 연락은 오고 있어요? 중개사한테 맡겨뒀어. 원래 목이 좋은 자리는 좋은 임차인 기다리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야.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팝상 머리에서 아내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모른 척했지만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 저 역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세종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세종 상가시장은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공실이 워낙 심해서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현실적으로 월세랑 보증금을 반값 이하로 낮추셔야 겨우 보러 올까 말까 합니다. 부동산 도사라 자부하던 저는 그 충고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리 자리는 정부청사 바로 앞 1층 코너입니다. 이런 자리가 안 나가면 어디가 나갑니까? 원래대로 월세 450만 원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 오만한 고집이 마지막 탈출구마저 닫아버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몇 달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상가에는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텅 빈 유리창 안쪽에 붙여둔 임대문이 빨간 글씨 스티커만 흉물스럽게 먼지를 맞으며 핏발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하게도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제 상가 유리창에 붙은 빨간 글씨 임대문이 스티커는 햇볕에 발해 분홍빛으로 흉물스럽게 변해갈 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문의 전화 한 통, 상가를 보러 오겠다는 임차인 한 명조차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낮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혼자 차를 몰고 상가 건물 앞에 가보았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정부청사 방향에서 쏟아져 나온 공무원들이 횡단보도를 가득 메우며 무리지어 지나가고 있더군요.
분명히 눈앞에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중 단 한 사람도 제 상가를 쳐다보거나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보듯 텅 빈 유리창 앞을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불길한 마음에 건물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상가만 빈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에서 가장 목이 좋다던 1층 메인 거리인데도 문을 닫아 걸고 유리에 신문지를 붙여놓은 상가가 수두룩했고 2층과 3층은 아예 폭도 불마저 꺼진 채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문들이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줄 서서 들어오려고 안달이 난 자리라던 그 빌딩이 통째로 거대한 유령 건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빈 상가 통유리에 이마를 짚고 안을 들여다보니 마감도 안 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허연 먼지만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더군요. 안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는 공무원 수요 독점이라 평생 돈 걱정 끝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분양 대행사 직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을 잡았을 때 제 손은 멈추지 않는 경련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여 뒤늦게 스마트폰으로 세종시 상가 통계와 뉴스들을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획도시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한참 앞질러 상권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냉정한 분석 기사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보여준 그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자료에는 단 한 줄도 없던, 아니 제가 오만에 눈이 멀어 애써 보려 하지 않았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매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건물 주변 상가들이 전부 다 전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하려면 현실적으로 처음 생각하셨던 월세는 다 잊으시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확 낮추셔야 겨우 계약서 써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날까 말까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양받을 때 최소 450만 원은 보장된다던 월세가 실제 시장에선 150만 원짜리 쭉정이 매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발 임대 좀 맞춰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주파나를 튕겨보는데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월세를 기적적으로 150만 원 받는다고 쳐도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임차인을 들여도 매달 150만 원씩 내 생돈을 보태야 하고 지금처럼 공실이 이어지면 매달 30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끔찍한 구조였습니다. 매달 25일 은행 앱을 켜고 통장에서 생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는 일은 매달 목을 죄어오는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꼬박꼬박 부었던 제 국민연금과 아내의 연금을 겨우 합쳐봐야 매달 150만 원 남짓이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그 돈이면 늙은 부부 둘이서 검소하게 먹고는 산다는데 상가 이자와 공실 관리비로만 매달 300만 원이 고스란히 뜯겨나가니 턱없이 부족한 비극이었습니다. 피 같은 연금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파트 관리비와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의 생돈이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뚫렸습니다. 송파 집 한 돈에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상가에 올인했으니 수중에 남은 건 평생 아내가 가계부 써가며 모아둔 쌈짓돈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지막 보루였던 그 피 같은 돈이 매달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으며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통장 앞자리가 바뀌는 걸 보며 한밤중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내 그 쌈짓돈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텅 비어가던 날 밤 차가운 베란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데 머리털이 쭈뼛 서는 뼈아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늙은 나이에 아내 손잡고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내 평생의 성공이 여기서 정말 끝나는구나. 그즈음 가정을 든든하게 지탱하던 아내와의 사이에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적만 흐르던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던 아내가 숟가락을 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한 달에 정확히 얼마씩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실 당신 힘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우리 통장 비어가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쥔 채 아내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상가만 나가면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해 볼 테니까 걱정 마. 조금 마이너스인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평생 모은 돈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상가 타령만 할 거예요? 아내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파트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팔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될까요? 나 여기 무서워요. 저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참함을 감추려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팔면 아파트에서만 몇 억을 날리는 거야. 절대 못 팔아. 그럼 상가는요? 상가라도 던져요. 제발. 상가는 지금 분양가 반값에 던져도 살 사람이 없다고. 세종 전체 상가가 텅텅 비었는데 누가 이 빚더미를 사가겠어. 매수자가 없단 말이야. 제 절규 섞인 외침에 아내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요, 여보. 그 절망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꽉 쥐어짜 버렸습니다. 어떡하냐고.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부동산으로 3번이나 대성공을 거두며 자산가로 군림했던 베테랑이라 자부했던 내가 이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잔혹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아무런 방법도 퇴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집안을 가득 채운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단 한마디의 대화도 섞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살에 만나 결혼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락을 함께 해왔지만 우리 부부의 삶에 이토록 차갑고 시린 소외감이 찾아온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액정에 뜬 이름을 보니 고향 친구 녀석이었습니다. 충청도 출신으로 젊은 날 서울에 올라와 함께 반지하를 전전하며 고생했던 오랜 벗인데 제가 세종으로 내려온 뒤로는 처지가 처지이다 보니 자주 연락하지 못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김 부장.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친구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동안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이런저런 일상 안부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속이 타들어가는 세종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꺼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친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야, 근데 너 세종 내려간 지 좀 됐잖아. 거긴 좀 어때? 은퇴하고 살만하냐? 저는 가슴 속 피눈물을 감추며 애써 덤덤한 척 대답했습니다. 어머, 공기는 좋지. 동네도 조용하고 살만해. 그래? 집값은 좀 어때? 거기도 뉴스 보니까 많이 난리더만. 그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친구의 말을 자르고 되물었습니다. 그쪽은 어때? 송파는 요즘 분위기 좀 어떠냐? 친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야, 말도 마라. 서울 요즘 다시 미쳤어. 상급지 위주로 불이 붙었는데. 너 살던 그 아파트 있잖아.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신고가 새로 썼다. 드디어 20억 넘었어.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얼마라고? 20억. 정확히는 20억 3천만 원의 실거래 찍혔다더라. 내가 2021년에 15억에 팔고 나갔다고 했나? 아깝다, 진짜. 그냥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만 있었어도 가만히 앉아서 몇 억 버는 건데. 아깝다. 친구가 무심히 던진 그 세 글자가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뭐다 각자 팔자가 있는 거겠지. 나중에 소주나 한잔하자. 억지로 웃음기를 섞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풀려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억 3천만 원. 제가 지난 2021년 여름 꼭대기라 확신하며 15억 원에 미련 없이 던졌던 바로 그 내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숨만 쉬고 버텼으면 제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20억이 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얄팍한 안목을 과신하며 그 집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이라는 감정에 취해 세종 아파트를 샀고 대출까지 5억이나 얹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오만한 결과로 지금 제 손에 남은 비참한 성적표는 과연 무엇인가? 반토막 난 5억짜리 아파트, 임대 문의 스티커만 붙은 채 텅 빈 유령 상가, 그리고 매달 이자 폭탄으로 말라붙어 가는 아내의 쌈짓돈 통장. 가만히 있던 친구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추락해버린 현실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나갔습니다. 평생 부동산 안목 하나로 살아왔다고 3번의 갈아타기로 주변에서 부동산 도사 소리를 들으며 어깨에 힘을 주던 제 자존심이 형편없이 구겨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넋을 잃고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창밖으로 해가 지고 거실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불을 켤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이 꼭 제 남은 노후 같아서 그냥 그 정막 속에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인기척에 놀라 거실 불을 켜려 스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쩍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냥 놔둬, 불 켜지 마. 아내가 멈칫하더니 이내 제 복잡한 심경을 읽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소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친구 전화를 그렇게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다 어둠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송파 아파트 있잖아. 우리가 살던 곳. 네. 오늘 친구 녀석이 전화 왔는데 20억 넘었단다. 20억 3천에 신고가 찍었대.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5의 늙은 부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가 먼저 메마른 입술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송파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거기서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조용히 정년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둘 다 더 잘 살고 싶었잖아요. 당신 내려가자고 했을 때 나도 새 아파트 인테리어 검색하면서 신났었잖아요. 골프 치면서 멋지게 살자고 같이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원망이라도 들었으면 덜 비참했을 텐데, 다 내 탓이라고 품어주는 아내의 그 눈물 섞인 한마디가 못난 가장의 가슴을 오히려 더 처절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나 혼자 눈이 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과거의 달콤한 성공에 취해 더 큰 탐욕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화려했던 꿈의 대가를 이 쓸쓸한 신도시 변두리에서 둘이서 온몸으로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밀려드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소파에 힘없이 기댄 채 소리 없이 흐느끼는 65 동갑내기 부부. 그것이 한때 부동산 도사라 불리던 사내와 그를 믿었던 아내의 감출 수 없는 진짜 맨얼굴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없어도 눈이 떠지는 건 잠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가슴속을 짓누르는 불안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깊은 주름이 팬 65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젊은 날 단돈 10만 원을 들고 상경에 반지하 방에서 성공을 꿈꾸던 그 청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스마트폰을 켜는 이유는 딱 하나, 아파트 경비나 주차 관리 같은 구인 공고를 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이에 은퇴하고 나니 새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침침한 눈으로 공고를 뒤지다 보면 2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보았지만 아직 연락 한 통 없는 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어제는 고향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송파에 그대로 살고 있는 녀석들이 고급 한정식집에 모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주 자랑과 가을 여행 계획으로 시끌벅적한 대화들을 보다가 저는 결국 단체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비참해서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저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녀석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저처럼 오만을 떨며 서울 집을 팔지 않았고 세종으로 내려와 상가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 정답이었고 똑똑한 척 날뛰던 제 안목은 처참한 오답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곱씹을수록 뼈아픈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몰락한 이유는 시장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과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상계동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었고 금융위기 폭락장 속에서 송파 아파트를 잡아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 성공의 기억들이 내 판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오만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이 세종시라는 덫 앞에서 제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했습니다. 상투를 잡는 고점이라던 선배의 충고도 상가 공실 리스크를 경고하던 중개사의 말도 대출 5억은 무섭다던 아내의 떨림조차 제 오만 앞에서는 한낱 겁쟁이의 넋두리로 보였습니다. 다 들렸고 다 보였지만 내 안목이 맞다는 자만심이 모든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IMF 시절의 서울과 2021년의 세종시는 전혀 다른 시장이었는데 저는 그 차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베란다 밖으로 쓸쓸한 세종의 야경을 보며 부질없는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2021년에 송파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지금쯤 20억이 넘는 내 집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손주들에게 두둑하게 용돈을 쥐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잔인하게도 현실의 저는 새벽 경비직 공고나 들여다보고 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매일 밤 피눈물로 후회하지만 이제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내가 어저께 저녁 식은 밥상을 차리다 말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하더군요. 여보, 나 내일부터 동네 마트 계산대 일 나가보기로 했어요. 평생 가정과 자식들만 바라보며 곱게 살던 아내를 이 늙은 나이에 차가운 마트 계산대 앞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내가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아내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비참함이 목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밥알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과거에 자산을 굴려 쏠쏠하게 재미를 보셨거나 스스로 안목이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성공이 달콤했을수록 제발 지금 멈춰 서서 스스로를 의심하십시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인간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자만심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이 파멸로 굴러떨어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도취한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거대한 결정 앞에 서 계신다면 제발 제 고백을 거울 삼아 딱 한 번만 더 의심하십시오. 내 판단이 이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얄팍한 탐욕에서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그 한 번의 의심만이 여러분의 노후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그 의심을 하지 못했고 65의 나이에 모든 것을 탕진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새벽 경비 공고 앱을 켭니다. 제 피눈물 나는 고백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의 노후라도 단단하게 지켜내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이 부끄러운 치부를 세상 앞에 꺼내놓은 제 마지막 발버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